시청자, 한국이 중국 심장부에 꽂힌 단검이라는 발언이 미군 사령관 입에서 흘러나온 그 다음 주에 우리 대통령이 EU 정상들과 단독 회담을 잡았다는 것, 이게 정말 같은 흐름의 두 장면일까요? 표면적으로는 두 사건이 따로 보입니다. 하나는 지난 5월 22일 미 육군 전쟁대 팟캐스트에서 흘러나온 거친 비유고, 또 하나는 6월 10일 브뤼셀에서 열린 8년 만에 한EU 양자 정상회담이에요. 사흘 간격을 두고 미국 국방장관까지 같은 자리에서 무임승차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세 발언이 같은 흐름인지 우연인지 같이 한번 따져봅시다. 주류 헤드라인은 이걸 그냥 경제 친선 순방으로 다루고 있어요. EU 정상이 우리 대통령을 8년 만에 양자로 맞이했다는 사실, 너머의 미중 압박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는 그림 지상파 메인 뉴스에서 보셨습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핵심이거든요. 표면에서는 단검 발언과 EU 순방이라는 두 사건, 동기로 들어가면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압박 재설계, 결과를 따라가면 한국 외교의 위치 자체가 다시 그려지는 그림, 이 세 층을 같이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따라오시면 이번 순방이 왜 단순한 친선 외교가 아닌지 그 답이 분명해질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번 순방을 단순한 친선 외교라고 본다면 같은 시기에 미군 사령관이 한국을 단검에 비유했다는 사실이 그 풍경에 어떻게 들어맞는지 설명이 안 됩니다. 동맹을 단검이라고 부르는 게 우호적인 표현이라고 보긴 어렵잖아요. 그 발언이 나온 그 주에 우리 대통령이 EU와 마주 앉은 게 정말 우연한 일정일까요? 이건 어제 시작된 압박이 아닙니다.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서 EU도 한국도 같은 압박 라인 위에 같이 올라간 거예요. 동맹 비용은 더 내라, 무기는 우리 거 사라. 그런데 정작 미국 무기 공급은 몇 년 밀려 있다. 이 모순된 요구가 EU와 한국 양쪽에 똑같이 떨어졌습니다. 같은 압박, 같은 시기, 같은 처방을 받은 두 동맹이 같은 테이블에 앉은 거예요. 이게 친선만의 그림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할까요? 이 질문이 이번 순방의 진짜 주제입니다. 표면, 동기, 결과 세 층으로 같이 내려가 봅시다. 우선 표면입니다. 사실관계부터 정리하죠. 먼저 단검 발언. 제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난 5월 22일 미 육군 전쟁대학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동쪽 해안에서 바라보면 아시아 심장부에 꽂힌 단검 같은 한국이 보인다는 거예요. 일본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방패고 한국은 단검이라는 비유였습니다. MBC를 비롯한 국내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고,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미측의 외교 안보 채널을 가동해 깊은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강력하게 반발했어요. 주한 중국 대사관은 직접 발언이 확실히 선을 넘었다고 경고했고, 워싱턴 승인을 받은 발언이냐고 되묻기까지 했습니다. 동맹사령관이 주재국을 단검에 비유했을 때 그게 외교적으로 어떤 신호인지 사소한 비유가 아니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브론슨 사령관은 지난해 5월에도 한국을 일본과 중국 사이 떠 있는 항공모함이라 비유한 적이 있어요. 비유가 자꾸 거칠어지는 게 우연이 아니라 패턴이라는 거죠. 그것도 점점 노골적으로 한국을 대중국 작전 자산으로 자리매김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패턴입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이전에도 수차례 자제를 요청했지만 문제성 발언이 반복되니까 외교안보 채널을 동원해 강한 우려를 전달한 거고요. 동맹사령관이 같은 화법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반복한다. 이건 개인 발언이 아니라 어떤 노선의 신호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사흘 뒤 5월 30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단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유럽과 아시아는 수십 년간 미국의 보호를 누려왔지만 이제 무임승차의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모범적인 동맹은 신속한 무기 판매와 산업협력의 혜택을 받겠지만 계속 무임승차하려는 자들은 분명한 변화에 직면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자리에서 또 다른 메시지가 나왔어요. 헤그세스 장관이 우리 정부의 전시작전권 환수 의지를 두고 고무적이라고 평가한 겁니다. 같은 입에서 같은 자리에서 두 메시지가 동시에 나온 거예요. 단검 발언의 사령관에게는 그 자리에서 해명까지 시켰고요. 그리고 사흘 뒤
우리 대통령은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6월 9일 출국, 10일 브뤼셀에서 한 EU 정상회담이 열렸어요.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우리 대통령을 맞이했고, 같은 날 벨기에 바르트도 베버르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한국 정상의 EU 양자 방문은 8년 만이에요. 8년이라는 숫자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유로뉴스와 폴리티코 유럽하는 회담을 앞두고 같은 진단을 내놨어요. K-팝부터 K-탱크까지 한국이 유럽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정상이 마주하는 회동에서 방산 협력이 핵심 의제가 될 거라는 분석이었습니다. 폴리티코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미국 방산업체는 따라올 수 없는 신속한 납기 능력을 갖춘 한국이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넘어 유럽 재무장의 핵심 공급자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어요. 숫자도 같은 그림을 그립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 집계에 따르면 한국의 무기 수출 점유율은 세계 4위 6%입니다. 1년 전만 해도 8위였어요. 그런데 네이토 회원국 대상으로 좁히면 점유율 8.6%, 미국 다음 단독 2위거든요. 프랑스와 이스라엘을 동시에 추월한 수치입니다. 100만 대군이 동남풍 한 번에 무너졌다는 적벽대전 얘기 다들 아시잖아요. 압도적 힘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힘을 흩어놓는 다른 한 축이 무서운 거예요. EU 입장에서 지금 한국이 정확히 그 다른 한 축입니다. 조중동 헤드라인만 보면 이건 그냥 경제 친선 순방이에요. 8년 만에 EU 양자 방문이 만들어내는 그림 너머에서 미중 압박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는 구조 거의 안 보이죠. 단검이라는 단어와 무임승차라는 단어, 사흘 차이로 같은 정부에서 나왔어요. 사흘 뒤 우리 대통령이 EU와 마주 앉았고요. 이 세 사건이 우연이라고 보긴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들으면 그림이 어느 정도 정리됩니다. 미국이 압박하니 우리도 시장을 다변화하자. EU가 무기 사겠다고 줄 섰으니 그쪽으로 가서 K방산 수출 늘리고 오는 거구나. 깔끔한 정답처럼 보이죠. 미국이 단검이라고 부른 게 마음에 안 들어서 한국이 다른 무기고를 찾아 떠난 거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머리도 시원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진짜 그림의 절반밖에 못 본 겁니다. 방산 수출은 결과예요. 목적이 아닙니다. 이번 순방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핵심은 EU라는 안보 블록과 한국이 같은 위치에 같이 서 있다는 그림 자체입니다. EU와 한국이 미국의 똑같은 압박을 똑같이 받고 있다는 사실, 이게 이번 순방 전체를 다른 의미로 바꿔놓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EU 정상이 한국 대통령을 양자로 맞이하는 자리에서 방산 협력이 핵심 의제가 됐다는 건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그건 두 동맹이 미국 압박이라는 같은 환경에서 서로의 비대칭을 메워주겠다는 신호예요. 거래로 시작했지만 신호로 끝나는 그림이거든요. 그리고 EU 측 반응도 그냥 외교 의례가 아닙니다. 8년 만에 양자 정상회담을 잡으면서 의제 1번에 방산과 안보 협력을 같이 올렸다는 건 EU 입장에서 한국을 단순 무역 파트너가 아니라 안보 협력 파트너로 보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외교 의전에서 의제 격상은 단순한 표현 변화가 아니에요. EU가 한국을 어디에 위치시키는지 그 자체로 알려주는 시그널입니다. 이 자리 자체가 메시지인 거죠. 왜 그게 결정적일까요? 이걸 들여다보려면 메커니즘으로 한층 더 내려가야 합니다. 동기로 들어가 봅시다. 두 갈래로 풀어야 해요. 첫째, 왜 EU가 한국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지. 둘째, 왜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면서도 동시에 풀어줬는지. 이 두 메커니즘을 같이 봐야 그림이 잡힙니다. 먼저 EU 쪽, 트럼프 행정부가 EU에 가하는 압박은 단일 사안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에 미국의 그린란드 합병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2월부터 10%, 6월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어요. 동맹의 영토에 가하는 관세 위협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용납할 수 없다고 즉각 반발했고요. 6월 6일에는 헤그세스 장관이 카트린 보트랭 프랑스 국방장관을 만나서 네이토 동맹국이
GDP 5%까지 국방비를 올리고 유럽 대륙의 재래식 방위를 EU가 주도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여기에 EU 자체도 리암 유러프라는 8천억 유로 규모로 알려진 재무장 패키지를 가동 중이에요. 사실상 EU가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방위 산업을 키우겠다는 신호입니다. 영국은 EU 안보협의체에 다시 들어가겠다고 협의를 시작했고 북유럽 국가들은 자체 방위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요. 유럽이 미국 안보 우산에서 한 발을 빼고 있다는 게 더 이상 분석이 아니라 정책으로 굳어진 사실입니다. 그 와중에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 영토에 관세 위협까지 던지고 있는 거예요. EU 입장에서는 미국이 안보 보장은 줄이면서 청구선은 키우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EU가 무기를 사러 미국 방산업체에 가면 답이 어떻게 돌아올까요? 주문 백로그가 몇 년이라는 거예요. 폴리티코 유럽판의 진단대로 미국 업체는 한국 업체의 신속한 납기 능력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미국이 EU한테 우리 무기 사라고 했는데 EU가 주문 넣어보니 5년 밀렸다는 답이 온 셈입니다. 동맹 가격에는 동맹 납기가 같이 따라와야 정상인데 그 납기가 빠져 있는 거예요. 황금알 낳는 거위배를 본인이 가르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거위가 죽으면 알도 없잖아요. 트럼프 행정부의 EU 압박은 그 압박이 거셀수록 EU가 미국 밖에서 답을 찾게 만드는 자기 모순 구조를 안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어요. EU가 한국 무기를 드리는 건 단순히 가격과 납기 문제만이 아닙니다. 한국 방사는 네이토 표준과 호환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폴란드 K 탱크가 네이토 운용 환경에 그대로 들어가고 K9 자주포가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같은 네이토 회원국에 동시에 배치되고 있다는 사실, 이게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동맹 인프라 합류입니다. EU 입장에서 한국은 유럽 외부에서 네이토 표준을 같이 쓰는 유일한 비유럽 제조국이라는 자리거든요. 한국이 EU 안보 가치사슬 안쪽에 같이 들어가는 그림이에요. 이게 단순 무역과는 차원이 다른 의미고 미국 압박에 같이 대응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이 그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미국 쪽을 봅시다. 헤그세스 장관이 같은 자리에서 두 메시지를 동시에 던졌다는 거.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한쪽으로는 무임승차 끝났다고 외치며 동맹 비용을 더 받아내고 다른 쪽으로는 OPCON 환수 의지에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주는 그림. 이게 트럼프식 동맹 재설계의 본질입니다. 비용은 너희가 더 내고 그 대신 책임도 너희가 더 져라. 미국은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인도태평양 전체에서 자원을 재배치하겠다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미국을 무시한다는 보수 매체의 비판, 미 국방장관이 우리 OPCON 의지를 고무적이라고 평가한 그 시점에 같이 나왔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같은 사실을 두 매체가 정반대로 읽고 있는 겁니다. 한쪽이 사실을 안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동맹이라고 부르면서 정작 청구서는 동맹 가격이 아니에요. 단검이라고 부르면서 그 단검의 칼자루는 자기들이 쥐겠다는 그림이거든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자충수를 둔 셈이에요. 동맹 비용 더 받겠다고 옵션 가져가라고 한 게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자율성 카드를 쥐어준 셈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도구로 쓰이려면 칼자루를 누가 쥐느냐가 결정돼야 돼요. 그 칼자루가 누구의 손에 있느냐를 두고 이번 순방이 진행된 겁니다. 아니, 한 가지 짚고 갑시다. 단검이라는 단어를 미국이 던졌을 때 그 단검을 받아드는 손이 누구의 손이냐가 결정적인 거예요. 받아드는 쪽이 그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손잡이는 던지는 사람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잡는 사람 손에 있거든요. 외교는 언어의 표면이 아니라 그 언어를 받아내는 위치의 문제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미국이 한국 하나만 압박하는 그림에서는 한국이 받아낼 카드가 제한적이에요. 안검이라고 부르든 동맹이라고 부르든 결국 미국이 정의하는 위치에 한국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이 EU와 같은 라인 위에 같이 서 있다는 사실이 만들어지는 순간 미국이 한국에 던지는 압박은 EU에 던지는 압박과 같은 무게로 측정됩니다. EU가 받아들이지 않는 압박을 한국에만 받아들이게 만들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EU와 한국이 똑같이 육고래 같은 메시지를 받았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 미국 압박의 일방향성을 깨는 장치가 되거든요.
미국이 던진 메시지를 EU와 한국이 같이 받아내고 그 둘이 같이 답을 만들어내는 구조, 이게 이번 순방이 만들어낸 진짜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만들어진다는 사실 자체가 미국 외교 안에서도 결정권자가 한 명이 아니라는 걸 노출시켜요. 헤그세스 장관이 OPCON 환수에 고무적이라 답했다는 건 트럼프 백악관과 펜타곤이 한국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같지 않다는 신호거든요. 동맹 측이 그 미세한 차이를 읽어내고 활용하면 강대국의 압박이 한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갈래로 분해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정확히 그 분해 과정이에요. 압박은 일방통행일 때 압박이고 양쪽이 손잡으면 협상이 됩니다. 이게 이번 순방의 진짜 설계예요. 한국 혼자서 미국 압박을 받으면 그건 일방통행입니다. 단검이라는 단어를 받아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 EU와 같은 위치에 같이 서서 같은 압박을 같이 받고 있다는 사실이 가시화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한국 하나를 단검으로 쓰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EU 전체가 한국과 같은 안보 협력 라인 위에 있다는 그림이 만들어지는 순간 그 단검은 단검이 아니에요. 손잡이가 길어진 도구죠. 그리고 그 손잡이를 쥐는 게 워싱턴 혼자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 구조를 정확히 짚어주는 분석 지상파 메인 뉴스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같이 이 그림을 보고 있는 이유예요. 여러분이 한국이 일방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다고 느꼈던 그 감각 정확했어요. 그리고 그 감각을 똑같이 본 사람이 지금 브뤼셀 정상회담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삼각 줄다리기의 실체가 뭘까요? 한 축씩 따져봅시다. 첫 번째, 미국 축.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국방비 인상 우리는 받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는 조건으로 OPCON 환수와 안보 자율성을 같이 가져옵니다. 동맹 비용은 내되 도구로 쓰이지는 않겠다라는 메시지예요. 헤그세스 장관이 고무적이라고 평가한 옵시간 환수는 미국 입장에서는 책임 떠넘기기 카드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자율성 확보 카드입니다. 같은 카드를 두 사람이 정반대 의미로 받아든 거죠. 두 번째, EU 축. 우리는 EU가 절박하게 필요한 K방산 공급을 제공합니다. 네이토 회원국 대상으로 한국 점유율 8점, 6%, 미국 다음 단독 2위, 홀란드 K 980대, K9 자주포 648문 계약 같은 초대형 거래가 이미 진행 중이고요. 그 대신 EU는 한국과의 안보 외교 협력 라인에 같이 서게 됩니다. 한국이 일방적으로 무기를 파는 게 아니에요. EU와 한국이 같이 묶이는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EU FTA 위에 안보방산 협력이라는 두 번째 기둥이 올라가는 셈입니다. 세 번째, 중국 축. 이게 핵심이에요. 한국이 미국 압박만 받는다면 중국은 언제든 한국을 분리해서 압박할 수 있습니다. 사드 한한령 때 우리가 본 그 그림 그대로 돌아오는 거죠. 관광, 화장품, 콘텐츠, 자동차 분야별로 차례차례 압박이 들어왔던 그 기억 다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한국 경제가 단독으로 그 압박을 받아냈을 때는 그 비용이 전부 우리 기업과 국민한테 떨어졌어요. 그런데 한국 뒤에 EU가 같이 서 있다는 그림이 가시화되는 순간 중국의 경제 보복 카드는 무게가 달라져요. EU 시장 전체를 동시에 적으로 돌리는 비용을 같이 계산해야 하거든요. 한 EU FTA 안에서 같은 가치 사슬에 묶여 있는 EU 기업들 중국 입장에서 같이 적대화하기엔 너무 비싼 카드가 됩니다. 한 발의 총성도 없이 어떤 직접 대결도 없이 단지 한국이 EU 옆에 같이 서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국의 보복 임계점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외교는 원래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직접 부딪히는 게 아니라 부딪힐 때 비용을 미리 올려서 부딪히지 않게 만드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단검 발언이 헛발질이 되는 셈입니다. 한국을 단검으로 쓰겠다고 했는데 그 단검이 EU라는 손잡이를 달고 다시 돌아오는 그림이거든요. 던진 사람이 잡는 사람의 위치를 키워준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마주했던 그림으로 돌아가 봅시다. 미군 사령관이 한국을 단검에 비유했던 그 장면. 처음 들었을 때는 거칠고 일방적인 발언이었어요. 동맹 사령관이 주재국을 무기로 비유한다는 게 외교적으로 어떤 신호인지 다들 짐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보면 같은 문장이 완전히 다르게 익힙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 있잖아요. 단검도 두 손으로 들면 한 손이 흔드는 단검이랑은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워싱턴 혼자 쥐는 단검과 한국과 EU가 같이 들고 있는 단검 같은 무기가 아닙니다. 같은 단어를 보면서 두 사람이 정반대 그림을 그린 거죠. 외교부 실무진은 단검이라는 단어에 진땀을 흘렸고 우리 대통령은 그 단검을 가지고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이재명이 친미 동맹을 흔든다고 비판하는 그 잣대, 같은 잣대로 지난 정부의 친미 일변도 외교를 평가했더라면 그때는 어떤 결론이 나왔을지 한번 되짚어 볼 만합니다. 같은 기준이 그때는 왜 적용되지 않았는지부터 묻는 게 순서예요. 헤그세스 장관 본인이 우리 옵시오엔 환수 의지를 고무적이라 평가한 시점에 같은 정부를 두고 반미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과 평가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번 순방을 친선 외교로만 정리하려는 시각이 같은 시기에 미군 사령관이 동맹을 단검에 비유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지 그것부터 답해야 할 차례예요. 그래서 이번 라운드는 일단 풀렸습니다. EU 정상회담은 진행됐고 K 방산 협력 라인은 굳어졌고 오피권 환수의 명분은 미국 본인 입에서 나왔어요. 외교 교과서에 한 줄 들어갈 만한 설계입니다. 그런데 외교는 한 라운드로 끝나지 않거든요. 다음 압박은 어디서 나올까요? 환율 압박, 반도체 수출 규제, 주한 미군 감축 카드, 미국이 손에 쥔 다른 카드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6월 16일부터 프랑스 에비앙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려요. 거기서 어떤 카드가 다시 던져질지 이게 다음 시험대예요. 그리고 중국, 베이징이 어떤 보복 카드를 만지작거리는지 이건 다음 분기에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릅니다. 이번 순방의 성패는 그 다음 라운드에서 결정됩니다.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같이 추적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국면 에비앙 G7과 그 다음에 베이징이 내놓는 카드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도 같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